불고 뜯고 씻고 맛보는 금천 쌀짠. 쌀짠. 네, 안녕하세요. 죄송하다. 어떡해.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네, 6월 5일 금천 쌀짠. 오늘은 대선 특집으로 정 교수님 모시고 정 교수의 정조준. 네, 몇 번 맞췄죠, 정조준이. 네. 저는 이성호고요. 네, 저는 강수정입니다. 정두환입니다. 정조준을 맡고 계십니다. 네. 네. 대선 어떻게 개표 어디서 보셨어요? 아, 집에서 봤습니다. 집에서. 예. 아, 밤새서 봤습니다. 왜 밤샜어요? 결과가 12시 정도에 빨리 나왔는데. 왜 밤샌가? 결과는 뭐 이미 다 아는 건데 음, 이제 중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시작할 때 나오는 건 뭐라 그래? 출구조사. 출구조사에서 한 12.3% 이렇게 예. 격차 차이가 벌어졌는데 가다 보니까 뭐 5.5까지 쭉 줄어서 뭐지 이래서 한 1시 넘어서 잤다가 막 자다 깨다 밤샜어요. 그래서 그렇죠. 푹 일단 잤는데. 정리를 좀 일단은 개표를 요거는 한번 제가 정리해 볼까요? 네. 저 방송 이거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자죠. 49.42%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의 41.15%입니다. 그래서 약 몇 프로죠? 한 8.몇%가 좀 표시 차이가 좀 나고 있고요. 그 이준석 기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0.98. 그리고 송진호 부소속이 0.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6시 한 40분 정도에 당선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임기가 시작됐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혹시 여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예, 뭐 선거 결과는 그 당일날도 8시 땡 치고 이미 다 하셨을 거고 또 사실은 재미가 별로 없었던 게 이미 선거 결과는 나와 있었잖아요. 네네. 언제 알았느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제 4월 4일 날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4월 4일이요? 4월 4일이 탄핵 선거 날. 헌법재판소에서 네. 8대 0으로 이제 그 탄핵이 완성된 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곧 탄생하겠구나. 10% 이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내기할 때 네. 적어도 10% 이상 격차 날 거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종 결과는 8.3 네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준석 후보가 8.3을 득표했으니까 둘을 합치 의미 있는 수치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 두 가지가 제일 내기가 많았던 것 같죠.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길 거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50%를 넘겨서 당선될 거냐. 이제 두 가지 내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둘 다 실패했어요. 500원 내기 이제 쳤는데 이준석 10% 넘는 거는 어떻게? 저는 10% 넘길 거라고 봤고 책이 다 틀렸네. 다 이거 틀렸죠. 어떻게 정조준? 다 틀렸죠. 그래서 이게 참 선거가 다이내믹해요. 이제 이따 얘기 이제 그런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총론을 먼저 말하면 국민들이 이제 그 계엄 세력에 대해서 내란 세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죄를 했는데 50%를 못 넘긴 걸로 보면 집권을 맡기면서도 오만 방자하지 마. 이런 약간 경고가 있는 것 같고 또 야당도 완전히 저는 40%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네네네. 근데 이제 41.몇%로 올라갔으니까 완전 죽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라는 제3지대라고 말하기 좀 힘든데 어찌됐건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표들일 것 같아요. 20대 남자만 놓고 보면 세 사람 중에 1등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앞으로 이게 어떤 변화들을 몰고 올 건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함의를 주면서 어느 한 곳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네. 적절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하고 투표율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페이지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바탕으로 하는데 딱 이 동서로 양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나. 완전히 쪼개졌네요. 네, 그렇죠. 이제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전북, 광주, 전남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이 득표했고요. 강원,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많이 좀 우세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9.9%, 서울과 세종에서 9.9%가 제일 좀 높고요. 그리고 제일 낮은 곳은 전남이 4.7%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지금 이준석 후보 젊은 사람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서울 그리고 지금 세종 그리고 대전 그리고 경기 요즘에서 좀 높은데 충북과 인천은 좀 낮다는 거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투표율 관련해서 다음 장 보시면 투표율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전국 투표율은 79.4%가 되는데 이번에 좀 그 2021년 20대 대선에서 투표를 넘을 거냐 결국은 넘었어요. 그죠? 97년에 그때 IMF 때 김대중 대통령 될 때 정권교체가 최초 이루어질 때 그때보다 높습니다. 그때만큼 높은데 문제는 그때 사전투표가 없었던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투표율 곡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극 투표층이 막 사전투표 첫날에 막 줄서서 했잖아요. 막 재결하다가 둘째 날 오후 2시부터 꺾였어요. 2시부터 지난번 대선이 더 높은 걸로 이제 바뀌어서 적극적인 투표층은 아주 더 적극적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전 투표율도 높았죠. 그렇죠. 아니 사전 투표율이 21 지난번 대선보다 낮았어요. 낮았어요. 네, 낮았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날 오후 2시부터 꺾이는 나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투표율을 보시면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서울이 80.1%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79.4%인데 1등이 광역시 83.9%, 그리고 2등이 전남입니다. 83.6%, 좀 아쉽죠. 0.3%. 그리고 꼴등이 지금 인천 꼴등이 강원인가? 강원. 뭐 비슷하게. 강원이 인천, 강원, 충북. 네, 충남이 76%. 제주입니다. 76. 제주가 충남 74.6으로 제주가 제일 좀 낮고, 제일 낮죠. 74에서 75, 76 여기가 좀 하위권이고 상위권으로는 아까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대구, 울산 여기가 80%가 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종도 82%고 서울까지 해서 80% 넘는 곳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구가 좀 웃긴 것이 사전투표율은 최저였습니다. 가장 안 좋았어요. 강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투표율로 보면 80.2%. 또 투표율은 높아.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부분이고 서울에서 최고는 강동구가 81.7%, 그리고 최저는 강북구 86.8%, 금천구는 78.2로 24위를 차지했는데 중남구와 함께 했으니까 3위로 한 단계 올리는 조금 낮았네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좀 투표율 관련해서 사전 투표 다 하셨나요? 네. 사전 투표했어. 네. 사전 투표를 왜 하신 거예요? 왜 이게 궁금하더라고. 왜 사전 투표? 할까? 아니 투표를 먼저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던데 이미 마음 먹었고 그렇지. 누굴 찍을지는 마음을 먹었고 네네. 사실은 선거날 조금 편하게 쉬려고 마음 먹고 나면 숙제하듯이 빨리 해버리는 게 편하니까. 그렇구나. 아니 이 사전 투표가 워낙 그 민주당 쪽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은 다 사전에 투표하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 투표하는 건가? 아니 근데 그 중간에 그런 그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부정선거 네. 그래서 부정선거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사전 투표를 또 안 하시는 어르신들도 좀 계셨고 그쵸. 사실은 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사전 투표가 그러니까 언제까지도 민주당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더 안 찍으시고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더 민주당 지지가 많아지고
이런 반복되는 건데 계속 왜 다 사전 투표를 할까라는 고민이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표층이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숙제하듯이 빨리 하고 좀 편하게 지내려고. 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찍는 거. 그죠. 저도 한번 선거 때 사전 투표 안 하고 본 투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어디 있으니까 가야 되나 판단해야 되는데 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계속 사전 투표 해버릴 걸 막 이런 생각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금천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위 득표구가 있는데 거기가 그 재투표가 70.36 투표율이 아니라 득표율입니다. 제외 투표에서는 71.36%가 이재명 투표가 득표했고 와우. 시흥 3동은 69.9, 와우. 시흥 5동은 68.9, 시흥 2동은 67.7%가 다 이재명 후보가 득표했습니다. 전남북 광주하고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야, 부정선거 아니야? 하여튼 이게 더 심해졌죠. 더 투표를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심해졌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어떻게 해드릴까요? 재밌는 건 이번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었잖아요. 79.4. 지난번 굉장히 많이 했는데 77.1을 2.3%나 올라갔으니까 본래 중반전에서 일반적인 예상은 투표율이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보수층들이 선거 다 끝났는데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는데 굳이 가서 찍어줘? 그래서 아마 점점 떨어질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막판에 여기 이제 본투표로 가면서 확 결집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의 진영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한 선거. 굉장히 치열했던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가 지난번 선거는 아예 박빙이었잖아요. 그 윤석열과 이재명 할 때 0.몇% 차였으니까 그럼 박빙으로 치면 이번보다 지난번이 더 박빙이지 않을까요? 지난번 0.73으로 끝냈죠. 격차 0.73으로 이재명 후보가 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열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최종 결과가 8.3% 격차고 출구조사에서 이제 12.3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예측 가능한 선거 결과였는데 이런 거 같아요. 국민의힘은 워낙에 늦게 후보를 결정했고 그 다음에 결정된 후보를 또 어거지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새벽 2시에 선거 점수를 받는 거. 아니 그 국무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분을 어거지로 여기 이미 경선을 다 해서 뭐 처음에 12명, 8명, 4명, 2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다 해서 전국을 다 돌고 뽑아놓고 나서 내려와. 새벽에 세상에 무슨 쿠데타를 그 안에서 정당에서 했으니까 아마 세계사에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벌인 일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큰 내홍을 겪게 될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야권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척이 없는 일 아니었겠어요. 이게 정당도 아니고 정말 볼 수가 없는 꼴. 이미 이재명 대통령 확정. 근데 뭐 자당에서 난리. 이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질 거다 이렇게 봤는데 막판에 소위 골든 크로스가 어떻다 하는 게 이게 결국은 후보 단일화잖아요. 시작도 후보 단일화, 끝도 후보 단일화, 마지막 날 아침까지도 본투표 아침까지도 뭐 후보 단일화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후보가 말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가 다른 하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 그런 게 결집 현상이 되면서 50%가 당연히 넘을 거라고 봤던 거를 거꾸로 40%가 안 될 거라는 이 김문수 후보가 41.1까지 끌어올리고 10%가 넘을 거라는 이준석 후보의 표가 조금 8.3으로 떨어지면서 그렇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충격이에요. 40%가 넘었다고?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계엄령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국힘이 그동안에 꾸준히 자살골을 계속 넣었잖아요. 그렇지. 계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후보 40%라고? 그런데 40이 넘는 거면 선방한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엄청 선방한 거죠. 이 그렇죠. 정도면. 엄청 선방한 최대한 끌어당겨서 결집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걸 인정할 수 있냐? 여기도 부정선거야. 그래서 조금 그 뭐랄까 경계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 대목은 정말 좀 면밀하게 해석을 하셔야 될 텐데 아마 그 진행하고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받은 49.4 그러니까 D는 뺄게요. 네, 49.4 50%가 안 된 표. 김문수의 41과 이준석에서 8.3을 더하면 49.4 네네. 이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 진영이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양 진영이 50대 50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제 굳이 이쪽에 그 권영보 후보 거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50.5 대 49.5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8.3이라고 하는 압도적 격차로 대통령이 됐지만 네네. 진영의 논리로 보면 1%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늘 경계하셔야 될 일이고 민주당이 172석 지금 이제 국무총리 가시고 뭐 입각하고 이제 조금 떨어지겠습니다만 172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고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지형은 50대 50으로 항상 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개혁, 내란.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쫓겨났는데 어떻게 막 똑같이 50대 50이 살아있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당에 대한 경계 또는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게 있다. 왜 그럴까를 좀 많이 성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해가 아직 안 돼요. 하지만 일단은 좀 그런 현상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블랙아웃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과 그 직전에 여론조사 추이를 좀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되는데 이 얘기를 먼저 보죠. 네, 이거를 좀 이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이제 그 소위 블랙아웃 기간 전에 마지막 한 이제 5월 25일, 27일까지 사이에 여러 기관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나온 거 보면 46, 48, 43, 46, 45 이러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약 10% 격차가 나요. 35, 34, 35, 36, 37, 38이니까 화면을 전환하세요. 양 사이의 격차가 10%가 나고 이미 그 표를 이준석이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10% 이상으로. 네네. 잘 좋습니다. 이거 큰 글씨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10%를 가져가니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하면 이게 이제 여론조사의 저 수치의 최종 결과를 계산할 때 투표 한 사람만 갖고 하기 때문에 네. 퍼센트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은 당연히 50%가 넘는다고 보는 거고 김문수는 40이 안 될 것 같아. 이준석은 10%를 넘기겠네. 그 선거 보조금 반은 받겠네. 네네.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거. 이준석을 쫓아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당이. 네. 네네. 그래서 이준석이 새로 재편되는 야권의 중요한 인물이 되겠군. 그래서 저걸 유심히 본 거죠.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이 다릅니다만 특히 마지막에 그 인용하기도 힘든 무슨 여성 비하 그런 발언들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도 제가 화를 참기 힘든 정도니까 우리 집 딸내미들은 뭐 미친. 맞아요. 야이씨. 맞아. 여기서 인용하기 힘들 정도로 얘기해요. 그리고 같이 보셨어요? 앞으로도 이준석은 안 돼. 네, 그렇죠. 아빠 뭐 그 이준석에 대해서 뭐 그렇게 평가도 하지 마. 네, 뭐 이러고
그 어마어마한 증오가 있어요. 네네. 앞으로 계속 숙제로 남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저게 앞으로 재편될 야권에서 어떤 역할을 중요하게 맡을까 이런 면에서 이제 저걸 중요하게 봤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다시 띄워주시면 이게 40%가 다 안 넘어요. 김문수 후보도 40%가 안 넘고,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 아까 화면으로 네, 보시면 아까면 네네. 예, 아까면에서 그 여론조사가 34, 36, 35 정도 되고 이재명 후보도 48, 44. 그러니까 지금 49가 됐으니까 1% 정도? 그러니까 49 이게 좀 약간 있겠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 블랙아웃 기간에 맞습니다. 집결된 거고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에서 한 2, 3%가 빠져가지고 빠졌죠. 이쪽으로 네. 이동한 거 네. 하면서 올라가면서 몇 가지 네. 그러니까 약간 저런 거를 좀- 보면서 계속 단일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네네, 그냥 그쵸. 산수로 계산을 하면 이 후보랑 이 후보랑 네, 합치면 그쵸.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죠. 계속 끝까지 단일화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네. 본 거죠. 다음 좀 여론조사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보시면 이게 그 시기별로 5월 8일부터 27일까지 여론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면 다음 화면요. 네. 네네. 보시면 이것도 좀 보시면 이게 중간에 5월 8일에서 쫙 떠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아마 요때가 그 후보가 국민의힘의 결정이 그 난리 난리 난 날이죠. 난리 난 날이 5월 5월 8일 아마 요즘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딱 어버이날 다 내려가 연휴 때 내려가는 네. 날 이게 쟤들 뭐 한다냐. 저희 어머니도 쟤네들은 뭐 한다냐. 농사짓는 그때다가 이제 후보가 정리되면서 이제 딱 집결이 딱 올라가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재명 후보가 내려갔다가 그 사이 국힘 국민수 후보로 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좀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추이 관련해서 요 사건별로 뭐 좀 돌아볼 게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이따가 이제 그 계엄으로부터 대선까지 6개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핵심적인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총론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5월 8일이 방금 그 도표에서 5월 8일이 이제 이 5월 9일 새벽부터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말부터 느닷없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진짜 나올까? 그러다가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직접 물은 거 아닙니까? 당시 출마할 거야? 그랬더니 아직 몰라. 결심 안 했어. 이건 뭐지? 그때 이제 저희는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이게 정상 간에 나올 대화가 아니잖아요. 혹시 미국이 개입을 해? 이제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진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도 만나고 자료 찾고 했는데,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안 알려진 얘기들인데. 트럼프 왈, 내 주변에, 하버드를 나왔잖아요. 한덕찬 총리가. 내 주변에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말이 당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래.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주미대사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도 나오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안 알려진 얘기인데 여기 최초의 공개입니다만, 마지막 통화 말미에 나는 당신과 오래도록 함께 일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대요. 트럼프가요? 트럼프가. 이 아저씨가 너무 안 트럼프가 선거운동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거는 이제 뉴욕타임즈인가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서 역으로 보도가 돼서 다 알려졌는데 두 가지를 추가로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긴장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어찌됐건 5월 2일 날 한덕수가 그만두면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날부터 단일화가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8명으로 압축됐다가 4명으로 압축이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떨어진 사람으로 먼저 말하면 홍준표하고 안철수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동훈하고 이제 김문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공개 거기다 적었죠. 그러면 결론은 김문수네.
그렇죠. 당리에서 왜? 한덕수랑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후보 단일화해서 양보 안 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 명은 뻔하게 한동훈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한동훈 김문수가 올라가겠네? 그 다음에 한동훈 떨어지겠네? 그 얘기를 이때 한 거예요, 제가. 5월 2일, 3일 고 무렵에. 쪽집게 도사가 아니라, 야,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랬더니 정말로 둘 떨어졌어. 홍준표가 그때 안 거예요. 아, 이게 뭐 있구나. 그래서 성질이 난 거지. 하와이를 간 게. 가위 가서 지금 트럼프한테 항의하고 있는 건가? 불 타고 나셔가지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애들 이상한 짓거리 한 애들이 이게 이제 권성동으로 대표되는 친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때 왜라는 질문 또 한 거죠. 윤석열의 오더를 받고 나왔나? 한덕수가? 그때 그것도 이제 지금 밝혀진 거에 의하면 이제 거의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5월 2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일어난 정당 역사상 아마 세계 역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일들을 막 엄청나게 벌립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랑 둘이 만났을 때 김문수가 한덕수 보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운 후보가 됐는데 당신 어디서 와가지고 당신 우리 당원도 아닌데 나랑 후보 단일화 하자고? 그 후보 단일화가 단일화예요? 나 그만두고 당신 하자는 거잖아 라고 따지잖아요. 그렇죠. 우린 돈도 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기가 막힌 현상이 그건 것 같아요. 그 새벽에 그 2시인가 입당을 하고 3시인가에 원서 받아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잘라내고 그걸 이제 당원 투표에 붙였는데 당원들이 그걸 부결시켰잖아요. 근데 사실 절차적으로 보게 되면 당원을 잘랐잖아요, 후보를. 근데 후보가 없어. 솔직히. 왜냐면 뽑은데 후보를 잘랐는데 이거 부결했잖아. 그러면은 후보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는데 뭐지? 이제 그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됐다고 해서 사실은 저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원 투표라는 붙이면 무조건 다 통과인데 웬만하면 노를 하지 않아요. 그런 그렇죠. 투표에서는. 그래도 3번이나 물어봤다면서요. 아, 진짜 한덕수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래? 이래도 그래도 3번이나 물었는데도 노니까. 이제 한동훈 그룹 등 나머지 떨어진 후보들이 모두 다 똘똘 뭉쳐서 이건 아니다. 친윤의 반란 행위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네네. 이제 김문수를 살려낸 것 같죠. 살려내서 하여튼 뭐 이제 5월 2일부터 5월 9일 그 새벽까지 일어난 일들이 이제 요 이상한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이런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 아까 급격한 급등 그리고 이후에 지지 집결 이런 것이 나타난 것 같고 좀 저기가 이준석이가 5월 16일 요정부터 조금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것은 그 단일화를 무기로 한 저기로 분석해야 되나? 이게 왜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 당시의 관점, 그 시점에서의 그 관심사는 과연 끝까지 가? 그렇죠. 어차피 대체로 다 이렇게 약 광고가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 대선 자금에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가? 가다가 결국 드롭할 거야. 전부 다 이제 후보 단일화를 기정사실로 놓고 보고 있었어요. 민주당도 그쪽 전략가들이 다 될 거야를 전제로 다 짜고 있었고 왜 안 되면 볼 게 없는 선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무조건 10% 이상 격차 나나 안 나나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계속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 뭐 선거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둘이 합칠 거야 단일화가 될 거야 그럴 때 어떤 시너지가 나지 과연 이준석의 10%가 한쪽으로 가나 얼마나 나눠지나 나눠지는 비율이 어떤가 이 조사를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랬더니 대강 4대 6 정도로 민주당으로 4가 오고 6이 국힘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승패에는 큰 문제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속살 얘기인데. 그러면서 좀 투표를 좀 하면서 또 과정에서 이제 6.3 대선 그러니까 계엄하고 나서 이제 12월 3일 네. 계엄하고 나서 지금 그 183일이더라고요. 요즘 많이 했는데 여기서 10가지 장면을 신문사마다 몇 개 좀 꼽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뭐 일단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고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소화기가 난방하고 그거 계속 나오던데 막 뛰어가는데 무전기가 떨어져 돌아가서 한 명이 주세요. 걔 혼났을 거야. 그 장면 계속 나오고 또 이제 그 민주당의 누구죠 대변인 총구 잡고 그 김기령 맞나요? 안기령. 그 참 놀라운 장면이었죠. 있었고 일단은 12월 15일 두 번째 저기 중에서 탄핵이 가결됐죠. 14일. 14일, 14일. 그때 대체로 여의도에 계셨겠죠? 그랬겠죠. 네, 그렇죠. 네. 주변에 이렇게 아저씨들이 울더라고 그때. 탄핵됐어. 진짜 여성분하고 저게 아는데 내 주변에 한 3명의 아저씨가 다 울더라고요. 응원봉으로 한 그렇죠. 빛의 혁명. 네. 예. 그렇게 됐던 거고 일단은 뭐 구속이 됐죠. 구속되는 것도 정말 험난했어요. 그렇습니다. 와, 험난했죠. 세 번째인가? 처음에 바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그런 게 있었고 또 이해될 수 없는 구속 취소. 석방돼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석방됐다고? 이런 게 있었고 결국에는 4월 4일 날 전원일지를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중간에서 이제 또 사법 구태타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게 또 있었고 한덕수도 파동도 있었고 단일화 문제 이렇게 좀 되게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주요 지점 좀 짚어주시면 좋겠으면 좀 네, 지금 쭉 말씀해주신 그 대목이 이제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그죠? 파란만장하네요. 맞아요. 파란만장한 얘기죠. 맞아요. 그 제일 중요한 자료가 지금 나한테 안 뜨네. 네. 하여튼 그냥 기억으로 얘기할게요. 네. 12월 3일 날 작년이죠. 우리 모두 다 놀랬고 놀랬죠. 지난번 여기서도 한 2번 했었죠. 그래서 정말 느닷없는 계엄. 여기서 이제 질문. 왜 했지? 느닷없이? 왜 한 거야? 네. 근데 그 계엄 선거문에는 부정선거란 말이 없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네. 그렇죠. 거기는 아주 혹독한 말들이 나와요. 반국가 세력 얘기했나?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 범죄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결단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반국가 세력이 돼요. 그렇죠. 깜짝 반국가 놀랐죠. 세력 1, 2. 아니 평화로운 저녁에 갑자기 언론 갑자기 문 닫아야 되고 언론 아니 그리고 일체 정치 활동 그렇죠. 금지. 맞아요. 그렇죠. 뭐지 갑자기? 그랬죠. 그렇게 돼서 이제 했는데 그 왜 그랬지를 돌이켜 보면 이건 것 같아요. 2004년 1월경부터 꾸준히 쿠데타 준비를 해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1년을 준비를 한 거예요? 1년을 준비한 거죠. 친일한데. 그래서 노상원 그 전 정보사령관과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그 국방부 장관 이름이 뭐지? 조영현.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김용현. 네, 김용현이 이제 그런 거를 한 1년간 준비해 왔는데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있을 정치 일정이 뭐냐면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투표를 하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명태균이 구속됐다가 나와요. 그래서 명태균이 그때부터 언론을 다시 상대하는데 명태균의 입에 따라서 난리가 날 거다는 보도가 쭉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 두 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는 명태균 때문에 날짜를 느닷없이 땡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 동원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전사가 헬기를 타고 국회 와서 진입하고 난리가 나는데 정작 특전사령관 각정군은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잘. 그러니까 이미 그 김용현 등을 통해서 여인영이나 박정군이나 이머식이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미 다 오더를 받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쿠데타를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뭐 벌어지면 어쩔 수가 없지 이러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들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했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헬기를 타고 내리니까 국회라는 거 아니에요.
갈 때는 DMZ 그거 침투할 그 침투조를 막아낸다고 갔는데 내리니까 국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황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이 몰려왔고 보좌관들이 몰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신속하게 들어가면서 이걸 막아낸 거잖아요. 2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이런 쿠데타를 하는 것도 세계사에 없었고 2시간 반 만에 끝난 것도 세계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엄 카드를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만지작 했는데 날짜는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죠. 네, 네. 그 이유는 명태균 때문에. 그다음에 마누라 지키려고 하다가. 패러디가 사랑꾼이 돌았는데 찐 사랑꾼이라고. 조선의 사랑꾼이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14일 날 결국 이제 그 우여곡절을 쭉 해서 빛의 혁명 1단계 일단 국회에서 탄핵이 되죠. 그렇죠. 탄핵을 208명이었나요? 204표. 204표였죠. 네,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까지 굉장히 잘한 게 12월 3일 날 이거는 그의 표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다. 잘못된 거다. 명확하게 말했어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화시켜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12월 14일 날 204표를 할 때도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탄핵을 찬성을 한 게 그 당시 한동훈으로서는 앞으로 정치에 이제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한동훈은 왜? 윤석열이 키워줬잖아, 지금까지. 그때까지. 근데 그때 윤석열한테 팽당하고 있었잖아요.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 살 길 찾아야 된다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 당일날 12월 3일날 그 측근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대요. 14명이 체포가 될 거고 그들은 수방사로 이송이 될 거고 그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데 당신도 들어가 있어. 거기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김어준 다 들어가 있는데 당신도 들어가 있어.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상대당은 그래 나한테 반대하고 미워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한동훈은 같은 당이잖아요. 싫은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을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였잖아. 부하인데 이제 자기 말을 꾸벅꾸벅 해야 되는데 당대표 있을 때 말을 안 들어서 말 안 들었지. 말을 잘 안 들었지. 아이고야. 말을 안 들어서 김건희한테 찍혔죠. 그래서 이 새끼가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했겠죠? 오빠 대통령 맞아? 맨날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럼 사실 전화했지 않을까? 아니 형님 그저 계엄 됐을 때 전화하지 않았을까? 아 형님 이게 뭔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이는 틀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런 거 보니까 이미 틀어졌고 이미 틀어져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 계엄제 하고 나서 만나잖아요, 둘이. 네. 그때 그런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그것도 저 비서실장하고 같이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이 윤 대통령 자세네. 그죠 맨날 가는 거. 이미 마음에서 너는 아니냐 이런 게 어때 또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잊으면 안 되는 게 1월 26일 날 서부지법 난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법부 한데 이렇게 당했는데 사법부가 그 3월 8일 날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나가세요. 그거 살짝만 돌려주세요. 내가 지금 그게 보기 안 됐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 구속된 날이 며칠이죠? 구속된 날이 아니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살짝만. 아니요. 전에 거 같아요. 화면 여기. 네. 오케이 여기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1월 26일 날 드디어 이제 윤석열이 구속이 되고 그때 서부지법에 이제 난입 사태가 벌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웃기는 게 3월 8일 날이에요.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구속을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는 것도 정말 그렇죠. 이것도 우리나라 그 해방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 이게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난번 우리 다뤘던 그런데 이제 나와서 금이 환영하듯이 휘젓고 다녔잖아요. 막 손 흔들고 악수하고 막.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깬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광화문 집회에 조금 느슨하게 나갔었어. 내 나이에 뭐 거기까지 굳이 저 장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 그때부터 광화문 앞에 농성을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 추울 때 단식하고. 엄청나게들 나갔죠. 그래서 행진배 뭐 그 오징어 배잖아요. 그 트럭에다가 이렇게 오징어 배. 그래서 뭐 이제 직연 판사를 무지하게 욕들 하던데 저는 되게 고마워해요. 덕분에 탄핵을 완성시켰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8대0을 이끌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짜가 3월 26일 날 이재명 2심이었죠.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때는 1심에서 1년에 2년이었으니까 1년 징역형에 2년 집유였으니까 다 그날 아마 이제 사법 리스크를 못 벗어나고 죽을 거야라고 봤는데 그때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정말 엄청난 사건이어서 그래서 1월 26일 날 저는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그냥 끝났구나 정해졌구나 뭐 아무 이제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구나 확정 4월 4일 날 대통령 확정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5월 1일 날 대법원이 대법원이 아씨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막 이러면서 나서가지고 야 이거 무죄야 파기환송입니다. 네, 파기환송하죠. 파기환송 이건 또 뭐냐 이런 게 나타났죠. 그래서 예, 대법이 조금 이번에 무리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정치 이미 선거가 시작된 상황인데 사실상 한쪽에서는 한덕수가 4월 말부터 나 출마할 거거든 할지도 모르거든 뭐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했거든 뭐 너희들 다 해봐 소용없어 어차피 나랑 단일화 해야 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법이 5월 1일 날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에서 날아가는 거죠. 이건 정치 개입이었죠, 사실은. 일단 그때 하면서 이게 막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이슈를 계속 갔으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좀 득표가 많이 깎였는데 갑자기 5월 8일 날 국민의힘에서 계속 자살골 모든 이슈를 다 그 비밀에서 가져가지고 참 얘네들도 참 그렇긴 해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 요 논란이 계속됐으면 사실 지금도 이제 개판 기일을 6월 18일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6월 18일. 근데 지금이 6월 5일이니까. 예.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6월 18일 날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오늘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 초에 하겠죠. 하나는 공직선거법에 들어가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앨 거냐가 하나.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때의 소추가 해석이 좀 달라요. 새로 기소하는 걸 말하니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는 거는 제외되는 거니 아니야 그거는 하던 건 해야 돼. 새로운 소추만 안 돼. 새로운 기소만 이런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민주당이 이제 그거를 아예 안 하는 거야.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재판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그러죠. 아마도 다음 주에 그걸 할 것 같아요. 두 개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논란이 계속됐으면 좀 불리했었을 거예요. 근데 쏙 들어갔어요. 이슈를 싹 다. 저쪽이 더 재밌거든 지금. 그랬던 건데 아까 이제 그 정 선생님께서 이게 지금 50대 50이다. 사실 그 평탄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엄청 시끄러울 거다.
이러고 노려보는 국민들이 절반 정도는 된다는 거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 문제가 좀 제일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은 좀 투표 결과에서 저는 좀 이렇게 고민이 됐던 부분이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개헌하기 전에 그 결선 투표제를 만약에 했다 우리가 그러면 좀 49%니까 50%가 안 넘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준석 권영국 나머지는 떨어지고 두 분이 결선 투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겠는데. 역시 예리하세요. 그래서 결선 투표 도입 위험한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래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또 걱정이 드는 게 그러면 진짜로 절반으로 반반으로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선 투표제도 괜찮겠다 이랬는데 조금 무서운데요. 그러면 진짜 반반 갈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제3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위험 없이 이제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권영국과 이준석이 완주를 하긴 했으나 근데 그런 게 항상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질문 하나 하고 진짜 이런 국면에 결선 투표 딱 들어가 버리면 아이씨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분석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권영국을 찍은 표들은 절대로 김문수한테 못 갔을 테니까 0.98을 1이라고 계산하고 그럼 49.4에 50.4가 됐겠죠. 그러고 이제 8.3이 이준석 표가 어떻게 나눠질 거냐.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6으로 계산을 이렇게 째보면 대강 3% 정도 3.5% 정도가 더해질 테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가 한 54%, 54대 한 46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선 투표는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를 우리가 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재명 제가 지금 헌법 개정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당 후보로부터 직접 답을 다 받았어요. 네네네. 저희 단체가.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답변한 거에 보면 결선 투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책임 총리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표를 하나 올려주시죠. 네네. 네. 4대 예. 4당 대통령 후보 개헌 입장 비교가 좀 있는데 그거 말고 다음 장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결선 투표를 하면 그러면 투표를 2번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번 하는 거죠. 네. 투표를 2번 하게 됩니다. 대통령 그래서 2번 뽑네. 이재명 후보의 개헌 입장에서는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소속 독립기관,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사전 승인제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좀 들어가 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임기 단축, 3년도 임기 단축하고 4년 중임제, K 플럼북 도입, 그리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관련해서 국회의원 10% 감축 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세 분이 다 4년 중임제는 다 이게 중임제와 영임제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사법부 보복 금지. 재판 내용 근거 청문회 탄핵 입법 일체 금지. 이게 맞나? 탄핵 남용 금지. 하여튼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은 김문수 후보 말고는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후보 다 동의했고 책임 총리제는 일단은 이재명, 권영국 후보가 좀 동의했고요. 정부와 국회의 힘의 균형에서는 김문수, 이준석이 좀 동의를 했고 국민입법은 김문수만 동의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입법권의 지방분권 현실화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좀 다음에도 잠깐만요. 다음 장을 보면 이 정도까지만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그다음 페이지에 개헌 절차법. 보면 개헌 절차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준석과 권영국 후보가 좀 약속을 한 거 상황이고 그리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 설치도 이준석과 권영국 사실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의 위원회를 언제까지 설치하자 그러니까 2025년 7월까지 설치하자에 대해서는 이준석 권영국은 동의했지만 김문수 이재명은
그거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입장이 정리된 것 같아요. 네, 요거를 네, 지금 네. 정 교수님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말을 안 듣네요, 이것들이. 저희 이제 헌법운동을 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26년 6월 이제 지방선거가 6월 3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딱 1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국민투표, 개헌 국민투표를 한날 한시에 음. 하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1년을 그래서 고생소생 좀 해서 헌법을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헌법 개정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저희요? 사는 거하고 있죠.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뭐가 있죠? 왜 저를 쳐다보세요? 아, 빨리 얘기하세요. 사는 그거, 사는 거요? 헌법 그거. 바꾸는 거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강 의원님 사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있겠죠? 근데 있겠죠. 피부로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정당 정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 완전한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투표 방식, 왜냐면 헌법에서 어떻게 할 거냐 부분, 약간 결선제 같은 이런 이제 정당, 지금 양당과 이 양당의 제에 따른 극렬한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사실 우리 에너지가 요즘 에너지 카드 넘치나 봐, 막 맨날 가가지고 외치고 이런 에너지 좀 생산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보다 직설적으로는 이런 걸 거예요. 아까 결선 투표 얘기할 때 네. 결선 투표하면 어떻게 되지? 그 헌법 바꿔서 결선 투표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김문수야 이재명이야 바뀔 수 있잖아요. 네. 제도 때문에 그렇죠. 네. 그죠? 직접적이죠. 음. 그러면 그게 국회의원도 똑같아요.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당선이 거의 좀 뭐 해볼만 하지. 뭐 저 권영복 후보 따라다녔다가는 당선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두 당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그 금천구도 얘기했습니다만 금천구는 뭐 거의 호남만큼이나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지도가 나와버리니까 네네. 막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50%가 훨씬 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15% 격차가 나니까. 그런 데에는 여기서 민주당 들어가야 뭐 구의원이라도 좀 해볼 거고. 근데 뭐 위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내 정치적 꿈도 그렇잖아요. 근데 더 직설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보다 힘이 세거든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가 없어요. 트럼프 맨날 사인했던데요? 그게 행정명령 사인하는 그럼 법이 아니라. 그럼 행정명령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걔는. 근데 그 우리나라 그분은. 말로 하면 행정명령이 대통령령이잖아요. 네. 그 위에 법 있잖아요. 법 미치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이건 따라봐서 바뀌잖아요. 행정명령.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하위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과반이 딱 넘었다. 지금처럼 막 172석을 갖고 있다 이러면 거부권 행사하는 거 말고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예산안 제출권이 없어요. 미국 대통령은. 예산이 힘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 옛날에 저도 저 가스안전 공사 부사장 할 때 그 기획예산처 갔더니 그 투스타야 모자 딱 벗어놓고 예산실장 방 앞에서 딱 이 품으로 30분째 앉아있대. 저도 이제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예산처로 예산실장을 만나는 게요. 대통령만큼이나 힘들어. 힘이 거기다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냐면 사무관하고 말해요. 근데 사무관 만나기도 국회 한 4선급, 5선급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사무관도 힘들어요. 그래서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 제출권이 막강한 권력을 다 갖고 있고 네네. 우리는 지금부터 한 2만 개의 권력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그게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함부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누가 말할 거야?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우리를 대변해 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과연 우리를 대변할까? 고양이 앞에 지처럼 아무것도 못할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지 않으면 여기서 열심히 국회의원 보내고 구청장 만들고 시의원 만들고 구의원 만들어 봐야 그들 앞에 가서 고양이 앞에 쥐가 돼 있는 거예요. 권력이 몰려 있으면 이걸 분산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나는 예를 들어 뭐 고양이 뭐 강아지 이런 걸 좋아해.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예산과 그것과 관련한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겠다는 정당이 있으면 난 거기다가 투표하고 싶은데 지금은 두 당 말고는 투표해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다 사표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가 들어오질 않으면 내 권리가 나는 5년에 한 번 6월 3일 날 가서 이때만 힘이 있는 거야. 그때만. 그날 지나면 내가 노예냐고. 그럼 그런 제도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책임 충돌 제도 아니고 양원제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일단 바꾸자는 것 중에 하나가요. 결선 투표제가 됐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상한 짓거리들 안 하겠죠. 왜? 모두 다 나와. 다 출마해.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두 사람만 남겠죠. 그러겠죠. 그럼 결선하겠죠. 뭐 단일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팽팽한 선거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0.73의 팽팽한 선거면 지금 그런 상황에 권영국 후보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가 저기 권 후보님 좀 지지 선언을 부탁합니다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영국 후보가 뭔 얘기를 해요? 그때? 연정을 얘기하겠지. 연장 얘기하겠죠. 대신에 이거 해. 뭐 장관 한 두 개 줘. 노동법 뭐 장관도 중요한데 정책관. 노동법 바꿔. 뭐 근로 시간이 어때야 돼. 뭐 노란동법도 어때야 돼. 재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법이 어때야 돼. 다 얘기하겠죠. 기후에 대해서는 난 이래야 돼. 그러면 받는다고 하겠죠.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변호사들이 앉아서 문건을 만들어요. 정책 문건. 법조문 만들듯이. 그래서 기후협약에 대해서 들어온 아리백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서 언제까지 입법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언제까지 입법을 한다를 쭉 만듭니다. 빼박이네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같이 발표해요. 우린 연장할 건데 이 정책으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노동부 장관은 우리가 임명할 겁니다를 같이 발표해요. 이게 결선 투표제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 밀실에 앉아서 막 자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차 투표 끝나고 하는 거야 아니면 당연히 1차 50%가 안 되면 무조건 결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50% 안 되지 49.4잖아. 결선 투표 해야 돼요. 그러면 50% 1차에서 50% 넘기려고 그 전에도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 전에도 1차에 먹어버리자.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사회민주당 후보가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접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사회민주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사회민주당이 국회의원 한 석이 있어. 그럼 뭐냐고 그 당은. 우리는 그 당이 뭔가 해주기를 원해. 근데 그 당은 있는지조차도 몰라. 아무 의미가 없거든. 이 다수당 횡포 때문에. 그러면 이 계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그때 이제 개헌 입장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4년 연임제와 중임제는 똑같은 거죠? 달라요. 요 차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임은 내가 대통령이야. 네. 그러면 또 출마할 수 있어. 연임할 수 있어. 네, 그렇죠. 4년. 네. 중임은 내가 대통령이든 아니든 대통령이에요. 네. 이번에 떨어졌어. 다음에라도 또 할 수 있어. 2번. 연달은 안 돼. 연달아가. 연속이, 그래서 연임은 연달하고 중임은 2번. 지금 미국이 연임이잖아요. 아니죠. 중임이잖아, 중임. 그러니까 트럼프 떨어졌다가 다시 나온 거잖아. 그럼 다시 연달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유권 해석으로 또 나오려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바마도 8년하고 다 8년씩 하지 않았어요? 그건 연임했죠. 그러니까 연임과 중임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임은 연임을 하든 언제 하든 2번 할 수 있다. 다 포함한 거고. 포함해서. 그 연임은 연달아만. 연달아만. 더 엄격한. 그래요. 이게 다르구나. 하여튼 이재명 후보는 연임, 김문수는 중임. 중임이냐? 중임제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있고 그러면 하여튼 그다음에 책임 총리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김민석
저기 의원을 의원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로 어제 지명을 했단 말이죠. 이거하고 무슨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책임 총리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통령제가 유지가 된다. 네. 그럼 현재 우리 헌법, 안 바뀐 현재 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가 나머지 국무위원, 즉 장관을 제청할 수 있어요. 네. 제청이라는 게 대통령에게 이런 후보가 좋겠습니다라고 2명, 3명을 올리면 네. 그 중에 대통령이 낙점을 해요. 이게 제청 권한인데 그렇게 되면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세지죠. 총리가. 우리나라 총리는 뭐예요? 대독 총리잖아. 가서 대신 읽고 결정을 대신 딴 가서 사람이- 혼나고 그렇죠. 대신 뭉개고 하는 대독 총리잖아. 그러니까 총리가 그 장관보다도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접하기를 뭐 저긴 실세 장관이야 이러면 막 그러는데 그래서 총리가 만약에 현재 헌법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걸 책임 총리제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야. 대통령이 지금 지명해서 하잖아요. 네. 국회에서 아예 선출해서 보내면 어떨까? 대통령 지명 안 하고 그래요. 국회에서 몇 명을 국회에서 올리는 거예요? 한 명을 올리든 2명을 올리든 국회에서 선출해서 올리면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찝어야 되잖아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임 총리는 나는 국회에서 뽑힌 사람이니까 당연히 제청권 행사하겠죠.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 사실은 지명해서. 그리고 또 뭐 민주당이 과반이 넘으니까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한 거지. 형식만 저렇지. 그래서 이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권한 자체가. 지금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하려면 지금 뭐 어떤 논의 기구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계속 국민 토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개헌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개헌안을 가지고 거기서도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6월 3일 국민 투표하기 전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의견은 투표 말고 그냥 댓글로 의견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아래 사안에 보면 지방본권 활성화라고 돼 있잖아요. 세 번째. 네네. 아까 그 도표에 지방자치를 한 지가 30년이 됐어요. 네. 95년에 시작했으니까 구의원도 하셨는데 근데 지방은 대통령 그러니까 법 대통령령 그 밑에 있는 규칙 그 아래에 있어서 뭐를 하려도 할 수가 없어. 금천 구민을 위한 특별한 뭐 규칙을 만들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나요? 항상 상위법을 얘기하죠. 상위법 때문에 안 돼요. 상위법 없는 건 안 되나요? 상위법 없는 건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권한이 없기 네.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잖아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 그다음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재명이 그 청년수당 줬을 때 성남시장 할 때, 뭐 자기 예산 내에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예산 이제- 수반되거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 예산 내에서 내에서는 특별한 가야 되는 정책을 한 거죠. 그것도 시도잖아요. 도지사잖아요. 아니 성남시장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범주가 있기는 한데 네. 본질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치분권의 입법 권한이 없어요. 입법 권한. 그다음에 재정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하게 그 지방의 특색에 맞는 입법, 예산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지역만 걷는 세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금 좋은 강남이나 이런 걸 샀지만 우리는 세금 지금 자립도가 조금 뭐 10몇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자체 그거는 수입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중앙에서 그 재정에 맞는 그만큼을 이렇게 할애를 하니까 세목을 또 국세의 바꿔야 몇 되는구나. 프로는 이걸로 만든다. 이 돈은 어떻게 푼다. 이게 규정이 있어요. 뿌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그 권한이 있다 하면 그 저기 2공단, 3공단 국가산업단지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금천구가 그 권한이 있다면 입법을 하실 수 있어. 그 공단은 우리 지역에 속하니까 네네. 그 기업들은 얼마씩을 내라는 입법을 할 수 있죠.
마이크 쾅쾅 대지 마시고. 흥분하셨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뭘 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구청장도 어. 구의원도 뭘 네. 하고 싶은 거 할 근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지방세와 국세가 있는데 지방에 세입이 들어오는 이 지방세 항목을 늘려야 되는 거죠. 국세를 좀 줄이고 그러면 그 지방에 세가 늘어나면 그걸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사실 지금 가장 금명해 보여지는 게 말씀하신 공단이죠. 공단은 우리가 관리구역도 아니고 우리 동이긴 하지만 산업안전관리 공단 그거잖아요. 다 뺏겼지. 뭐. 땅 뺏기고. 그래서 그 주민세 받는 거 말고 받는 게 없어. 그거 부동산 거래세 받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그쵸. 약간 무늬만 지방자치.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게 내 삶과 관련돼 있죠. 직접.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그다음에 시간 방금 얘기한 그 말씀을 꼭 해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얘기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네. 제일 중요한 얘기가 네. 그럼 어떻게 법을 바꿀 건데 아, 개헌을 할 건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개헌 절차법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을 만들었고 아. 이제 곧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네네. 그 안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25년 7월 다음 달이에요. 네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만들자. 음. 그 다음에 25년 12월 31일 금년 말일까지 약 7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헌법 개정안을 만들자. 그리고 26년 6월 3일 날 국민투표에 붙이자를 법으로 만들어서 내는 걸 개헌 절차법이라고. 아. 그러면 그 사이에 그때 선거법은 이 개헌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치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 꼭 짚어주셨는데 헌법에 비례성의 선거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네. 그러면 헌법 선거제도가 다 바뀌네요.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니 그때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때도 물론 이제 아니 그 법은 지금 헌법 개정 없이도 바꿀 수 있는데 네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권한을 안 주고 싶어해. 그렇죠. 지금은 누가 힘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네. 대통령. 그렇죠.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이 안 한다고 했겠죠. 지금부터는 누가 안 해? 민주당. 이 안 하겠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겠죠. 왜? 그건 내 거니까. 난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한 운동하는 거 보면서 이게 좀 보기 그런 것이 지방의원들이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지방의원들이 선거 운동원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지방의원들이 선거 운동원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모양새가 이게 너무 줄서기가 너무 되니까 급여는 국회- 의회에서 받고 선거 그러니까. 운동은 거기서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지금 선출직 중에서 구청장 행정 권력 갖고 있는 분만 선거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이제 그 국회의원하고 일반 지방선거 시구의원은 할 수 있는데 모양새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줄서기 이런 거 할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나?라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가, 장려해야 되는가 또 고민되긴 해요. 장려요? 아니 왜냐면은 당의 정체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유럽을 동경하고 그 중에서도 북유럽을 제일 그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표의 나라라고 보잖아요. 노르웨이, 핀란드,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 가 보면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해요. 가 보면 안 가봐가지고 안 가봐도 좋은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주장하는 정당이 있어. 난 거기다가 투표를 하면 돼. 그러면 내 표는 절대 사표가 안 돼. 그만큼 내가 찍은 정당이 3%를 얻으면 의석수가 3%만큼 생겨요. 3%면 10명이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사표가 안 돼. 근데 지금 두 당만 있으면 난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권영구 후보를 찍었어. 아니면 사회당을 찍었어. 그럼 맨날 아무짝에도 나라를 위해서 그가 활동을 못 해줘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우리가 이렇게 동경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대신해주는 대의 제도잖아요. 이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헌법이 중요한 네,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헌법은 그렇고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죠. 어제 취임 네. 선서 바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선서하고 어제 바로 인사하고 이제 국무총리의 김민석을 했고 그리고 비서실장의 강훈식 민주당 의원, 정책실장의 이한주 경기연구원 전 연구원,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의 위성락 민주당 의원, 경제수사가 아직 안 냈고, 그리고 홍보와 비서실장이 됐죠. 비서실장 경호실장으로 누구죠? 유성락인가 그분이 경호실장으로 광모라는 그분이 좀 했었고, 사상장군. 홍보실장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인선하고, 근데 대통령실에 갔는데 볼펜도 없다, 인터넷도 없고 거의 소개 작전한 것 같은 느낌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겠는데 일단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어젠가 오늘인가 대법원 숫자를 늘리는 법안을 했고 국힘이 또 이 결사 반대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후 정국이 어떻게 될 건지 부분에 고민이 되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과 190석의 범여권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올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자면 오래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 하나도 개헌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걸어가는데 또 근데 여론 지지층은 절반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 탄핵 국면처럼 뭔가 수렴스럽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사실 들긴 해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좀. 그런데 실제 상황은 국민의힘은 지도 체제가 다 망가져 네. 있어서 아마 개파 싸움이 막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갈 것 같아요. 친윤을 놓고 나머지가 다 몰아내기를 하겠죠. 버텨내기를 할 거고 왜냐하면 이번에 밀리면 아마 공천권까지 다 밀려서 사라질 거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다른 여가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강경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힘이 모아져야 강경투쟁을 하는데 안에서 싸우느라고 힘이 모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끼리 싸우냐고. 식구들이 싸워야 되니까. 식구들이 싸우니까 외적을 자기들 우선 밥그릇 싸움 먼저 할 것 같아요. 내년에 바로 선거라.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용태라. 근데 원내대표 권성동. 권성동은 네. 아직도 원내대표를 그렇죠. 하고 있어.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도 지금도 책임을 안 져.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응징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김문수 가겠죠. 어제 한마디 뿐만 아니라 한동훈도 그렇고 뭐 저 홍준표 세력도 그렇고 안철수 세력도 그렇고 다 힘을 똘똘 뭉쳐서 일단 친윤부터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날릴 것이고. 그 싸움 한다고 정신이 일단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그 당을 정상적인 당으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느닷없는 계엄에 내란에 그리고 이상한 짓거리 다 했죠.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명태균 이제 그때부터 뭐 누구야 최상병 지금 특검이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한 이 지금 이제 재판들 대통령 이거는 내란의 수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으니까 심각한 재판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혼자 활개하고 있고 우두머리가 활개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리밥 먹으러 가고 보리밥 먹어 뭐 개 갖고 산책해 심지어는 영화도 봐 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재명 후보를 잘 도와준 건 뭐 맞는데 환장했을 거라 아마 김문수 쪽에서는. 그래서 이 당이 정신 차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란 세력 척결, 하나는 이제 민생. 민생은 정말 심각하고요. 트럼프 이후에 세계 경제가 다 다운됐고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이 마이너스 0.5%인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상황이니까 심각하죠. 그다음에 미국의 수출 물량이 15%, 25% 막 떨어지고 있고 관세 지금 협상 이제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이 대내외적인 조건이 워낙에 심각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이제 뒷골목에 지금 막 문 문 닫는 닫고 있죠. 가게들이 속출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내란 세력이 이렇게 공고하게 있었구나 해서 이제 그거 척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한 1년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고민은 그런 거죠. 뭐냐, 사실 이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정쟁으로 활용하자면 보복이다. 정치 보복에 뭐 이재명 너가 정치 보복으로 얘기했더니만 너도 정치 보복한다. 그러니까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사실 다 이재명도 이게 얘기는 실정법 위반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게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지리멸멸하지 않냐 하는 고민도 있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그때 적폐청결이라는 갔는데 적폐청사 2년간 하면서 하면서 이제 3년까지 갔고 공과가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를 어떻게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 좀 어떻게 변화될까 좀 그게 좀 고민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정확하게 딱 그렇게 표현해요 다. 그때 음. 반면교사 삼아서 네네네. 1년 안에 끝내야지 3년 갔다가 큰일 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뭐또 합니다. 경기도 워낙 안 좋으니까 저는 허니문 기간이라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허지문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도 조금 기다려주는 네. 기간이 있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간 안에 네, 네. 사실은 저도 느끼는 게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내가 배가 고프면 그렇죠. 화가 나. 근데 네. 배가 부르면 조금 그래도 음. 이렇게 유두리가 있어지는데 그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아지는 시기는 경제가 안 좋을수록 사실은 맞습니다. 불만이 그쵸. 지지도도 맞습니다. 떨어지고 그게 제일 맞아요. 큰 것 같아요. 실생활에 밀접하게 닿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얘기를 본격은 못 하겠는데 사실은 이제 분석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네. 8.3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특히 20대 남자들에게서는 1등을 했고 네네. 20대와 30대 여성들한테는 뭐 몰매 정도가 아니고 혐오의 대상이 돼 있는데 이 현상이 앞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거에 대한 좀 심층적인 분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치 이 역학관계나 이런 데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네. 이준석 이야기는 좀 난 얘기가 아닌 게 왜냐하면 금천구에서 이준석 후보가 가산동에서 평균 15%가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다 투표소는 18.7입니다. 맞아요. 엄청나죠. 그거 화면 띄울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띄워주시면. 그 화면? 네네. 예. 아니요, 시간 표입니다. 괜찮나요? 네, 잠깐 뭐 하면은 일단 별도로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설명을 좀 쭉 내려가 보시면 쭉 내려가 보세요. 금천구 득표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세요. 더. 네, 그겁니다. 그거. 네, 그전 거. 네. 네. 그 전이요. 그 전, 네네. 하면 여기 보시면 상위 득표구인데 그 이준석 후보가 가산 6선입니다. 에이스 하이엔드라고 3공단 가운데 있어요. 거기가 18.65%를 받았고 와. 가산동 1두, 가산동 주민센터 주변에 엄청난 오피스텔 있잖아요. 거기서 17.87. 와. 독산동 제1두, 그러니까 세일중학교 거기 주변도 16.99가 15%가 좀 넘네요. 받아서 되게 많이 예. 넘어요. 근데 독산 1동 같은 경우도 지금 1투 이런 데는 그런데 롯데캐슬이나 이쪽은 또 다시 또 일상적으로 하면 8%이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 주변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분들 표가 어디서 왔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이제 김문수에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많이 왔고 이재명에도 좀 이제 김문수에서 한 8% 정도가 왔고 그 민주당 쪽에서 한 4%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4대 8. 네. 이게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다음 장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 보시면 가산동 거를 한번 보면 뛰어나는 그거요. 예, 그거를 보시면 이게 지금 40.4가 지금 이재명 후보 요번에 그리고 34.4%가 지금 김문수 그리고 네. 15.4가 이제 이준석 후보입니다. 근데 와. 요 빨간 거 60.4가 2024년에 최기상 후보가 받은 표입니다. 그러니까 확 줄었죠. 그런데 2022년에 이재명 후보가 받아볼 때 50.6%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선이니까. 그러니까 3%가 빠졌고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43.8% 받았는데 33.4%. 그러니까 거의 한 8% 9%가 빠졌습니다. 네, 그렇게 빠진 건데 그러니까 원래 사실
최기상 국회의원의 60.4%도 사실 이게 한 12에서 15%가 가산동은 묻지마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준석으로 온 거다. 이분들은 또 국힘을 찍진 않을까? 국회의원은 그러더라고요. 대선은 좀 찍는데 국회의원은 좀 잘 안 찍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후보의 경쟁력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주 좋은 자료 잘 정리하셨네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준석은 남자들이 좋아하고 여자들이 싫어하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자분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이준석 후보가 그 마지막에 굉장히 좀 그 혐오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잖아요. 토론회에서. 네네네. 근데 그 발언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저는 득표가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저도 동감해요. 네, 10% 넘었을 거라고 네, 봐요. 근데 약간 무리수처럼 그 발언을 던짐으로써 그 발언에 이제 많이 여성표가 깎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젊은 층들한테는 사실은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선 때 정책도 없었고 토론회도 사실 그닥 재밌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젊은 층이 이제 본인 양 진영에 속하지 않은 뭐 중도 이렇게 봤을 때는 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좀 혹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인 건데 양당을 지지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제3당을 지지한 것이냐 그러면 건영국이라는 표도 있는데 왜 이준석에 몰렸을까? 그런 미디어에서 이준석을 많이 띄워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10% 정도의 득표율이 계속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그게 나오니까 그래도 뭐 될 만하다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실어주는 그런 게 좀 그런 것인가? 아니면 후보에서 젊은 40대라는 후보의 매력에 의해서 이것이 득표율에 나온 것인가?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떠냐면 그 20대가 심상정 후보가 있었거든요. 심상정 후보는 그 제3의 선택이 가능한데 3%였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있었는데 또 이 정도까지는 안철수 후보 그때 10 몇 프로가 나왔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제3의 선택이 아까 그 정당 안철수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선택지로 1등 했는데 저기서는 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보다 1% 앞섰으니까 31%인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3 선택이 많이 갈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는 양당 보수 양당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한다라는 부분이고 그 심상정과 권영국은 이거를 약간 아직은 거기에는 표를 주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잘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잘 띠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려워하는 부분, 네네. 젊은 층들이 나 이 부분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거를 본인이 약간 표현은 그렇게 그 나이스하지 않은데 그 부분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적을 만드면서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방법은 편이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가려운 부분을 사실은 긁어주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나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지금 되게 힘든데 네. 군대도 갔다 왔고 힘든데 그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잘 긁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힘든 부분을 그런 대표성은 잘 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3의 후보를 선택한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노동당의 이제 권영국 후보 노동은 다 하잖아요, 우리. 근데 그분이 노동에 대해서 내 노동을 대표를 해주냐? 그 대표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PR을 제가 봤을 때는 포장을 이쁘게 못 하신 게 아닌가. 엄청 하시는데 잘 안 됐나 보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힘든 부분을 대표를 해줘야 사실은 표가 가는 건데 그 부분을 이준석 후보는 되게 약삭빠르게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좀 이건 우려와 걱정이긴 한데 이 양반이 지금 40 몇 살이죠? 이제 40. 40이죠. 그렇죠. 그 선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었죠. 딱 40.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뒤에 옛날 김민석 김민석 국회의원이 20대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한번 중간에 맛이 갔잖아요. 맛이 갔다가 서울시장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약간 이런 경로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지. 이 정도 사실 여당 당대표도 했고 이 나이에 이 경력을 갖고 있는 양반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10년이나 뭐
10년 지나도 50이고 20년 지나도 60이에요. 지금 대통령 후보하고 나이가 비슷해. 그러니까 어떤 학습을 할 거냐 이 양반이 학습과 저기를 할 거냐 부분인데 좀 그래서 정치 앞으로 한국 정치도 뭔가 역할을 계속 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움이 저는 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 비슷합니다. 하나는 재능이 매우 뛰어난 젊은 친구라는 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말씀인데 진보 세력이 꼭 들어야 될 얘기인데 권영복 나를 대표해 이런 권영국입니다. 권영국이 나를 대표해줘.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은 젊은 사람들한테 나를 대표한다는 이제 그런 면에서 매우 좀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근데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하긴 뭐한데 하여튼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능력의 문제를 넘어선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통이 좀 커야 되거든요.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간장종지엔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막 재능만 이렇게 재기발랄하고 재능 박덕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좀 가다가 사그러들거든요. 본인도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좀 낡아지니까 그래서 좀 그런 인성이 조금 통이 컸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어서 이준석 의원이 일단은 정치계에 입문한 게 한 10년 박근혜 때 왔으니까 10년 정도 되고 국회의원이 한지는 요번에 됐으니까 그죠 요번에 초선이잖아요. 초선이 됐으니까 2년 된 거죠. 그렇지만 정치 내공은 거의 중견 정치인 이상이에요. 그렇죠. 네, 지켜보는 그렇게 됐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공학이라는 거지. 제 얘기는 정치 공학에서는 그러니까 명태균과 연결되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론조사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내 당 경선이나 승리할 수 있어. 테크닉이 그치, 좋은 그 거야. 테크닉은 좋아. 근데 거기에서 내오는 정책들이 그러니까 정치인의 그 특심이나 정치인의 그 비전을 갖고 있냐에서는 사람들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네. 좀 오늘 안타깝습니다. 오늘 와. 1시간 반이에요. 기록입니다. 기록. 너무 심했다. 네네 하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6월 오늘이 4일이고 오늘 지금 취임 이틀째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3년간 힘든 게 윤석열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웠죠. 또 그런 것 같고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은 잘해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잘해 주셔야 돼요. 제일 힘든 게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때문에 앞으로 잘 해주시길 꼭 바라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썰전에 들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